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한 75세 박인호. 아들 민수의 차가운 태도에 마음이 서늘했다. 아버지, 건강도 안 좋으시니 요양원에 잠시 계시는 게 어떠세요? 내가 아직 걸어다니고 밥도 해먹는데 웬 요양원이냐? 하지만 가족의 뜻이라며 따라 나선 인호. 도착한 곳은 번듯한 요양원이 아니었다. 쇠창살과 철창으로 막힌 음산한 건물, 복도에서 들려오는 노인들의 신음소리. 여기가 요양원이 맞냐? 이상하잖아. 민수의 표정이 급변하며 차가운 얼굴로 변했다. 아버지, 그냥 계세요. 이제부터 우리 사정도 좀 생각하셔야죠. 평생을 믿고 살았던 아들의 냉혹한 배신에 인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오늘도 사연한 상자의 뚜껑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이 이야기들이 더 오래, 더 깊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 열어볼까요? 서울 변두리 한적한 골목 끝 오래된 단독주택 한 채가 조용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빛바랜 대문과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벽돌담 사이로 봄볕이 따스하게 스며들어왔죠. 이 집의 주인 박인호는 올해로 75, 머리는 하얗게 센 지 오래지만 아직 허리는 곱고 걸음걸이도 단단했습니다. 오늘도 인호는 거실 창가 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따라가는 모습이 참 평화로워 보였죠. 가끔 책장을 넘기는 소리와 시계 초침이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집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참 좋구나. 인호는 책을 덮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책이나 읽으며 지내니 마음이 편해.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어딘가 자신을 달래려는 듯한 어조가 섞여 있었죠. 사실 인호의 하루는 그리 다채롭지 못했습니다.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져서 간단한 체조를 하고 라디오를 들으며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토스트 한 잔과 우유 한 잔, 그리고 혈압약 한 알이면 충분했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인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결혼식 사진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돌잔치,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졸업식, 고등학교 수학여행 보내던 날, 대학 합격 발표 나던 날, 그리고 민수의 결혼식까지 온갖 기념일마다 찍었던 사진들이 벽 한쪽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특히 민수가 5살 때 찍은 사진을 보면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그때만 해도 아빠 품에 안겨서 환하게 웃던 귀여운 꼬마였는데 언제부터인가 연락도 뜸해지고 만나더라도 어딘가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거든요. 민수야, 아빠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인호는 사진 속 어린 민수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너 학원비 대주고 대학교 등록금 마련하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인호는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요즘 같아서는 누군가 집에 찾아오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혹시 민수가 온 건 아닐까 하는 기대감에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누구세요? 아버지, 저예요. 민수예요. 정말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인호는 급하게 현관으로 나갔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에 반가움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어딘가 어색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어머, 민수야. 갑자기 웬일이냐? 연락도 없이. 그냥 근처에 일이 있어서 잠깐 들렀어요. 민수의 말투에는 예전 같은 다정함이 없었습니다. 마치 의무적으로 들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도 인호는 기쁜 마음으로 아들을 맞았습니다. 그래, 그래도 와줘서 고맙다.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거라. 거실로 들어온 민수는 주위를 둘러보며 무언가 살피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예전처럼 편안하게 소파에 앉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 계산적인 시선으로 집안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세요? 혼자 계시니까 불편하시죠? 뭘 불편할 게 뭐 있겠나? 혼자 있는 게 편하기도 하고. 인호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온 아들이 안부를 묻는 것도 어딘가 형식적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병원에는 다니고 계시고요? 응, 한 달에 한 번씩 정기검진 받고 있어. 혈압약도 꼬박꼬박 먹고 있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인호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아들이 자신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 이 집에서 혼자 지내시는 게 정말 괜찮으세요? 계단도 있고 만약에 넘어지시거나 하면 어떡하시려고요? 괜찮다, 괜찮아. 아직 팔팔하거든. 그리고 이 집이 얼마나 정 많은 집인데 어디 가겠나? 인호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민수의 질문에서 뭔가 불길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마치 이 집에서 나가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요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사고가 많다고 하던데 저희도 걱정이 되거든요. 누가 걱정한다고 그러더냐? 지연이도 아버지 걱정을 많이 해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겨서 연락이 안 되면 어떡하나 하고. 인호는 민수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며느리 지연이 자신을 걱정한다니 그것도 놀라웠지만 한편으로는 의심스럽기도 했어요. 평소 지연의 차가운 태도를 생각하면 정말 걱정해서 하는 말인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민수야, 너 요즘 일은 어떠냐? 사업이 잘 되고 있나? 인호가 화제를 돌리자 민수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냥 그렇죠 뭐.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모든 사업이 어렵긴 하지만요. 민수의 대답은 건성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버지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는데 지금은 마치 남에게 하듯 형식적으로 대답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민수가 일어날 채비를 했습니다. 겨우 30분 남짓 있다가 벌써 가려고 하는 것이었죠. 벌써 가려고? 저녁이라도 먹고 가지 그러냐?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서요. 다음에 또 올게요. 민수는 서둘러 일어나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인호는 아쉬운 마음으로 뒤따라갔어요. 그래, 그럼 조심히 가거라. 그리고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말고 자주 좀 와라. 네, 알겠어요. 민수가 떠나고 나서 집안은 다시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인호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아들이 다녀간 후인데도 마음이 허전하고 오히려 더 외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인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예전에 민수 같지가 않아. 저녁을 혼자 먹으며 인호는 계속 아들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고 자신을 보는 시선도 예전과 달랐어요. 마치 부담스러운 존재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젠 좀 쉬어도 되지 않겠나. 인호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편히 지내도 되는 거야. 하지만 그 위로의 말들도 점점 공허하게 들렸어요. 겉보기에는 평화로운 노후였지만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거리감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민수의 차가운 태도는 인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밤이 깊어지면서 집안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인호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꾸만 민수의 표정과 말투가 떠올랐거든요. 분명히 무언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게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가 다녀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인호는 그날 이후 계속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아들의 차가운 태도와 이상한 질문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특히 집에 대한 걱정을 하며 혼자 사는 것이 위험하다고 했던 그 말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했을까? 인호는 아침 식사를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무슨 속셈이 있는 건 아닐까?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인호는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이른 아침에 누가 찾아올지 궁금했거든요. 문을 열어보니 민수와 며느리 지연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지연이 인사를 했지만 목소리에는 딱히 반가움이 묻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 결심을 단단히 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 지연이도 왔구나. 들어와, 들어와. 인호는 반갑게 맞이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찾아오는 일이 흔치 않았거든요. 더구나 민수와 함께 이렇게 일찍 온 것을 보면 분명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았어요. 거실로 들어온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민수는 어딘가 주저하는 듯한 표정이었고 지연은 단호한 얼굴로 인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버지,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그것보다 무슨 일로 이렇게 일찍 왔나? 인호의 질문에 민수와 지연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마치 누가 먼저 말을 꺼낼지 정하는 것 같았어요. 결국 지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사실 저희가 요즘 아버님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내 걱정을 왜? 이 큰 집에서 혼자 지내시는 게 정말 위험해 보이거든요. 계단에서 넘어지시면 어떡하시려고요? 그리고 만약에 갑자기 몸이 아프시거나 하면 누가 도와드리겠어요? 지연의 말은 그럴듯했지만 인호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소 자신에게 그리 관심을 보이지 않던 며느리가 갑자기 이렇게 걱정한다는 것이 어색했거든요. 아직 팔팔하거든. 걱정할 것 없어. 그래도 아버님, 요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한테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저희도 밤에 잠이 안 와요. 민수가 거들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보다는 뭔가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본 게 있어요. 지연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인호는 긴장한 마음으로 며느리의 말을 기다렸어요. 요양원은 어떠세요? 요양원? 인호는 깜짝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네, 요즘 요양원들이 정말 좋아졌어요. 시설도 깨끗하고 전문 간병인들이 24시간 돌봐주고 같은 또래 어르신들과 함께 지내시니까 외롭지도 않으실 거예요. 지연의 말을 들으며 인호는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잠깐. 내가 아직 정신도 멀쩡하고 몸도 건강한데 웬 요양원 이야기냐? 아버지, 그게 아니라. 민수가 말하려고 했지만 지연이 먼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건강하시더라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때 가서 급하게 찾으면 좋은 곳을 구하기 어려워요. 그런 것도 있지만 민수가 망설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요. 아버지를 제대로 모실 수 없을 것 같아요. 인호는 아들의 말에 더욱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준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무슨 소리냐? 내가 너한테 돈 달라고 한 적이 있더냐? 연금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어. 그게 아니라 혹시 아버지께서 아프시거나 하면 병원비도 많이 들고
지연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집 관리하는 것도 큰일이에요. 수도관이 터지거나 보일러가 고장 나거나 하면 누가 처리하시겠어요? 인호는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귀찮은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언제 너희한테 도움을 청했나? 지금까지 혼자 잘해왔는데 왜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하는 거냐? 아버지, 화내지 마세요. 저희도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민수가 달래듯 말했지만 인호의 마음은 이미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아직 걸어다니고 밥도 해먹고 책도 읽는데 웬 요양원이냐? 내가 그렇게 보기 싫더냐?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님. 정말 걱정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연이 억지로 다정한 목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인호에게는 모든 것이 거짓말로 들렸습니다. 건강도 안 좋으시니까 전문적인 관리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혼자 계시면 식사도 제대로 안 하시고 누가 식사를 제대로 안 한다고 그래. 내가 매일 새끼 꼬박꼬박 챙겨 먹는다. 인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무능한 노인으로 취급하는 것이 너무 서러웠거든요. 아버지, 진정하세요. 저희가 나쁜 마음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쁜 마음이 아니라고? 그럼 뭔가 내가 짐이 되니까 어디다 치워버리려는 것 아니냐? 민수와 지연은 서로 당황한 표정으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인호의 반응이 생각보다 격했거든요. 아버님, 요양원도 좋은 곳으로 알아봤어요. 시설도 깨끗하고 직원들도 친절하고. 내 말 못 들었나? 싫다고. 내가 이 집을 떠날 생각은 추호도 없어. 인호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와 지연은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아버지, 그래도 한 번만 가서 보시면. 보기 싫어. 그리고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 결국 민수와 지연은 더 이상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한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강경한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아버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 말투에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식의 위협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생각할 게 뭐 있어. 절대 안 간다. 두 사람이 떠나고 나서 인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자식들이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내가 저놈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인호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게 대가인가? 하지만 인호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그래도 끝까지 버틸 생각이었어요. 이 집은 자신의 전부였고 여기서 생을 마감하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인호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민수와 지연의 차가운 표정이 떠올랐어요. 특히 지연의 계산적인 눈빛이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다른 목적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나? 인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자문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고 가족들에게 모든 걸 바쳤는데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자식들은 더 이상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았고 오히려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민수는 매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안부를 묻는 척했지만 점점 노골적으로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어요. 인호는 그때마다 단호하게 거부했지만 아들의 끈질긴 설득에 마음이 지쳐갔습니다. 아버지,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러 가시면 안 될까요? 보시기만 하고 마음에 안 드시면 그만둘게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호는 그 간절함이 진짜 자신을 위한 것인지 의심스러웠어요.
봐서 뭐 하겠나. 안 간다고 했잖아. 그래도 아버지, 요즘 혼자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걱정이 되어요. 어제도 이웃집 김아주머니가 그러시는데 밤에 아버지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이상한 소리? 인호는 깜짝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자신은 그런 기억이 없었거든요. 넘어지는 소리 같았다고 하시던데. 아버지 기억 안 나세요? 그런 일 없었어. 김아주머니가 잘못 들은 거야.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나왔어요.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더 이상 이렇게 걱정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매일 밤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잠도 못 자겠어요. 인호는 아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로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걱정하고 있다면 한 번쯤 양보해도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럼 정말 보기만 하는 거냐? 들어가라고 강요하지 않고? 네, 약속드려요. 보시기만 하고 마음에 안 드시면 바로 집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며칠을 더 고민한 끝에 인호는 결국 승낙했습니다. 가족의 걱정을 덜어주려는 마음과 혹시나 하는 호기심이 들었거든요. 그럼 토요일 오후에 모시러 올게요.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 민수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큰 문제 하나를 해결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인호는 아침부터 옷을 단정히 차려입고 준비했어요. 그래도 요양원이라는 곳을 구경해 보는 것이니까 예의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정오가 지나자 민수와 지연이 차를 몰고 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평소보다 밝은 표정이었어요. 마치 소풍이라도 가는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아버지, 준비 다 하셨어요? 응, 다 했다. 그런데 어디로 가는 거냐? 강남 쪽에 있는 곳이에요. 시설이 정말 좋다고 소문난 곳이에요. 차에 타면서 인호는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민수와 지연이 너무 들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마치 무슨 계획을 성공시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비용은 얼마나 되는 거냐? 아, 그건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봤으니까요. 지연의 대답은 애매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말하지 않고 얼버무리는 것이 이상했어요. 차는 시내를 벗어나 점점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인호는 창밖을 내다보며 의아해했어요. 강남이라고 했는데 가는 방향이 이상했거든요. 이쪽이 강남이 맞나? 길이 좀 이상한데. 아, 새로 생긴 길로 가는 거예요. 이쪽이 더 빨라요. 민수의 대답에도 뭔가 어색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운전하면서도 자꾸 지연과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1시간 정도 달린 후 차가 멈춘 곳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번듯한 요양원이 아니라 허름하고 음산한 건물이 나타났어요. 외벽은 더럽게 변색되어 있었고 주변 환경도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여기가 요양원이냐? 인호는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민수가 말했던 좋은 시설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거든요. 네, 여기에요. 겉모습은 좀 오래되어 보이지만 속은 깨끗하게 리모델링 했대요. 지연이 설명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마치 자신도 처음 와본 곳인 것 같았어요. 건물 입구에 다가가자 더욱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요양원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출입문에는 쇠창살이 설치되어 있었고 창문들도 모두 철창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왜 창살이 이렇게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아, 그건 안전상 문제 때문이래요. 어르신들이 실수로 나가시면 위험하니까요. 민수의 설명은 억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인호는 이미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났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함께
뭔가 불쾌한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인호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냄새가 좀 이상한데? 처음에는 다 그래요. 금방 적응되실 거예요. 지연이 대답했지만 자신도 코를 막고 있었습니다. 복도로 들어가자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어두컴컴한 복도 양쪽으로 작은 방들이 줄지어 있었는데 그 안에서 신음소리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기서 무슨 소리가 나는 거냐? 아, 어르신들이 계시는 거예요. 다들 편안하게 쉬고 계시는 거죠. 하지만 들리는 소리는 편안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에 가까웠어요. 한 방을 들여다보니 더욱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좁은 방에 4~5명의 노인이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모두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방 안의 위생 상태도 끔찍했습니다. 이게 무슨... 인호가 말하려는 순간 한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의 태도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새로 오실 분이세요? 어서 오세요. 직원은 인호를 마치 이미 입소가 결정된 것처럼 대했습니다. 그리고 민수와 지연에게는 알만한 사람이라는 듯 눈짓을 보냈어요. 잠깐, 나는 그냥 구경하러 온 거야. 여기 들어올 생각은... 아버지, 일단 안쪽을 더 보시죠. 민수가 인호의 말을 끊으며 안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인호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뭔가 계획된 일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곳곳에서 노인들의 울음소리와 직원들의 고함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곳은 요양원이 아니라 감옥에 가까웠습니다. 여기가 정말 요양원이 맞냐? 뭔가 이상하잖아. 인호가 항의하자 민수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줬던 다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얼굴로 변했어요. 아버지, 그냥 계세요. 이제부터 우리 사정도 좀 생각하셔야죠. 무슨 소리냐? 나는 집에 가겠다. 인호가 돌아서려는 순간 지연이 막아섰습니다. 아버님, 이미 모든 절차는 끝났어요. 집도 이미 정리하기로 했고요. 집을 정리한다고? 무슨 권리로? 인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속여서 이런 곳에 가둬버리려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아버지는 이제 여기서 지내셔야 해요. 저희도 더 이상은 힘들어요. 민수의 말에 인호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평생을 믿고 살았던 가족들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는 말이냐? 버린 게 아니에요. 더 나은 곳에서 지내시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연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이곳은 요양원이 아니라 돈만 받고 노인들을 방치하는 불법 시설이었거든요. 인호는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골칫거리로 여겨서 이런 곳에 버리려고 했다는 것을, 그리고 아마도 자신의 집과 재산을 노리고 있을 거라는 것도.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가 있나? 인호의 목소리는 절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와 지연은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빨리 일을 처리하고 싶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다가와서 인호를 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인호는 저항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민수와 지연은 서류에 사인을 하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어도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다. 인호의 절규가 복도에 울려 퍼졌지만 이미 자식들은 건물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의 눈물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민수와 지연이 떠나고 난 후 인호는 작은 방 한 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바닥만 한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이 전부인 이 방에서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방 안에는 이미 3명의 노인이 더 있었는데 모두 기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서 와요.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침대에 누워있던 한 할머니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체념이 가득했어요. 마치 이곳에서의 삶에 이미 익숙해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는 거냐? 인호는 중얼거리며 벽에 기댔습니다.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평생을 헌신했던 가족들이 자신을 이런 곳에 버렸다는 사실이 말이죠. 처음에는 다들 그래요. 나도 그랬어요. 구석 침대에 누워있던 또 다른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는 80대로 보였는데 눈빛만은 아직 또렷했어요. 여기가 정말 요양원인가요? 인호가 물으니 할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요양원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초라하죠. 사실 여긴 사설 요양보호소예요. 그냥 돈만 받고 노인들을 맡아두는 곳이에요. 인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수와 지연이 말했던 좋은 요양원은 모두 거짓말이었던 것이죠. 그럼 여기서는 제대로 된 관리를 안 받는단 말입니까? 관리는 무슨? 하루에 밥 3번 주고 약 1번 먹이는 게 전부예요. 그것도 제대로 된 밥인지 의심스럽죠.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인호는 더욱 절망스러워졌습니다. 이곳은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었어요. 저녁이 되자 직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얼굴에는 불친절함이 가득했어요. 식사 시간이야. 다들 나와. 그의 말투는 반말이었고 노인들을 대하는 태도도 무척 거칠었습니다. 인호는 화가 났지만 아직 상황 파악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식당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좁은 공간에 노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대충 20명 정도 되어 보였는데 모두 기력이 없고 표정이 어두웠어요. 오늘 메뉴는 김치찌개예요. 직원이 말했지만 그릇에 담긴 것은 김치찌개라고 부르기 어려웠습니다. 묽은 국물에 시든 김치 몇 조각이 떠다니는 게 전부였어요. 밥도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람이 먹을 음식입니까? 인호가 항의하자 직원은 짜증스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싫으면 굶으세요. 여기서 뭘 바라고 계시는 건지 모르겠네. 내가 돈을 내고 있는데 이런 음식을 줄 수가 있습니까? 돈? 어르신, 여기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월 50만 원이에요. 그 돈으로 뭘 바라시는 건지. 인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가 비용 걱정 말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이렇게 싼 곳이었던 것이죠.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자식들은 자신을 가장 싸게 처리할 방법을 찾았던 것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온 인호는 동료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점점 이곳의 실상이 드러났어요. 여기 직원들은 우리를 사람 취급도 안 해요. 할머니 하나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아프다고 하면 그냥 진통제 하나 던져주고 끝이에요. 병원에 데려가 주지도 않고요. 그럼 정말 아프면 어떻게 하죠? 인호가 걱정스럽게 물으니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참는 수밖에요. 여기서 죽은 사람도 몇 명 있어요. 그럼 그냥 치워버리고 끝이에요. 인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곳은 정말 지옥이었어요. 밤이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했는데 문이 잠겨 있었어요. 화장실 문이 왜 잠겨 있죠? 밤에는 안 열어줘요. 아침까지 참아야 해요. 그럼 급하면 어떻게 하죠? 기저귀를 차거나 그냥 참는 수밖에 없어요. 인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비인간적인 처우가 가능한 것인지 말이죠. 새벽이 되자 복도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울부짖는 소리와 직원들의 고함 소리였어요. 뭔 일인가요? 아, 저분은 치매가 있으세요. 가끔 밤에 집에 가겠다고 난리를 쳐요. 그럼 달래주면 되잖아요.
여기 직원들이 그런 거 해줄 사람들인 줄 아세요? 그냥 억지로 진정제 놓고 끝이에요. 정말로 잠시 후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인호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자신도 언젠가는 저런 취급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인호는 이곳의 진짜 모습을 더욱 적나라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노인들에게 반말은 기본이고 조금이라도 말을 안 들으면 험한 욕설을 퍼부었어요. 야, 할아버지, 빨리 안 일어나. 밥 먹을 시간이야. 한 직원이 잠든 노인을 깨우며 소리쳤습니다. 그 노인은 몸이 많이 아픈 것 같았는데도 전혀 배려해주지 않았어요. 저분이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 좀 천천히 해주면 안 될까요? 인호가 말하자 그 직원은 인호를 노려봤습니다. 어르신도 여기 처음 오셨죠? 여기서 그런 식으로 나대면 다쳐요. 위협적인 말투였습니다. 인호는 이곳에서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점심시간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음식은 먹을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었고 직원들의 태도는 더욱 무례했어요. 이 음식 너무 짜요. 다른 거 없어요? 한 할머니가 말하자 직원이 화를 냈습니다. 싫으면 굶으세요. 여기가 호텔인 줄 아세요? 그리고는 그 할머니의 밥그릇을 빼앗아 버렸어요. 할머니는 그날 점심을 굶어야 했습니다. 인호는 이 모든 것을 보며 분노와 절망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이런 지옥 같은 곳에 버렸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내가 민수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인호는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고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한다니 너무 억울했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살라고. 나를 정말 버렸구나. 하지만 울음도 오래 갈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울음소리를 내는 것도 눈치가 보였거든요. 직원들이 시끄럽다며 진정제를 놓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사흘째 되는 날, 인호는 전화를 걸어보려고 했습니다. 민수에게 연락해서 이곳에서 나가고 싶다고 말하려고 했어요. 전화기 좀 빌려주세요. 전화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직원이 옆에서 들어야 하고요. 왜요? 내 자유인데. 여기 규칙이에요. 싫으면 나가세요. 하지만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문은 모두 잠겨 있었고 밖으로 나가려면 직원의 허락이 필요했거든요. 인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요양원이 아니라 감옥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은 평생을 믿었던 가족들에 의해 이곳에 갇혀버린 것이죠. 내가 여기서 죽어야 하는 건가? 인호의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르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떻게든 이곳에서 나가야 한다는 의지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인호에게 드디어 전화를 걸 기회가 왔습니다. 직원이 허락해준 시간은 단 3분, 그것도 옆에서 감시하는 상황에서였어요. 인호는 떨리는 손으로 민수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인호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나니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민수야, 나다. 아빠야. 아, 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냉담했습니다. 마치 의무적으로 받은 전화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민수야, 제발 여기서 나가게 해다오. 여기는 정말 사람이 살 곳이 아니야. 왜요? 뭐가 불편하세요? 불편한 게 아니라 여기는 감옥이나 다름없어. 음식도 형편없고 직원들은 우리를 짐승 취급하고. 인호가 말하자 옆에서 듣고 있던 직원이 시계를 가리키며 빨리 하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아버지, 처음에는 다 그런 거예요. 적응하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적응이 무슨. 민수야,
제발 좀 알아봐라. 여기는 정말 시간 다 됐어요. 직원이 전화기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인호는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민수야, 제발. 하지만 전화는 이미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인호는 주저앉고 싶었지만 직원의 눈치를 보며 방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밤 인호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반응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정말로 자신을 버린 게 맞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오후 뜻밖의 방문객이 왔습니다. 민수와 지연이 함께 온 것이었어요. 인호는 반가운 마음으로 달려갔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지연이 형식적으로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어요. 지연아, 민수야. 제발 나를 여기서 내보내줘. 여기는 정말 살 곳이 아니야. 아버지, 일주일밖에 안 지났잖아요. 좀 더 적응해 보세요. 민수의 말에 인호는 절망스러웠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고통을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았거든요. 적응이 아니라, 여기 직원들 보셨어요? 우리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음식도 먹을 수가 없고, 그래도 전문적인 관리를 받으시잖아요. 지연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뭔가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전문적인 관리? 여기서 무슨 관리를 받는다고? 인호가 말하려는 순간 지연이 민수에게 뭔가 속삭였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는 대화를 들으려고 귀를 기울였는데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민수 씨, 집 정리는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다음 주부터 부동산에 맡기자. 빨리 처리해야 해. 네, 그럼 이사업체도 미리 연락해 두고요. 쓸만한 건 우리가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 버리면 되죠? 인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이 들리는 곳에서 집을 정리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잠깐 뭐라고 했나? 집을 정리한다고? 민수와 지연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들키면 안 되는 이야기를 들킨 것 같았어요. 아, 그게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집이 비어 있으면 도둑이 들 수도 있고, 그래서 집을 파는 거냐? 인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의 다른 노인들과 직원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목소리 좀 낮추세요. 목소리를 낮추라고? 내 집을 팔아치우면서? 이때 지연이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한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한 태도로 나왔어요.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집 유지하는 것도 비용이 많이 들어요. 관리비, 세금, 수리비. 저희가 언제까지 그걸 다 감당할 수는 없거든요. 내가 언제 너희한테 그런 비용을 대라고 했나? 하지만 아버님이 여기 계시는 동안 누군가는 관리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이곳 비용도 계속 나가고. 지연의 말을 듣고 인호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부터 이것이 목적이었던 것이죠. 자신을 이런 곳에 가둬놓고 집과 재산을 처리하려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내 집이 목적이었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나를 이런 지옥 같은 곳에 버려놓고 집까지 팔아치우는 게 나를 위해서라고? 인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평생을 믿고 살았던 가족들이 자신을 이렇게 배신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아버지,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몸에 안 좋아요. 민수가 달래려 했지만 인호는 이미 참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흥분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대학까지 보내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것도 다 옛날 일이잖아요.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요. 지연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시아버지의 과거 희생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옛날 일이라고?
그럼 내가 너희한테 해준 건 다 의미 없다는 말이냐? 의미 있죠. 하지만 이제는 현실을 생각해야 할 때예요. 인호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며느리의 냉정한 말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이때 다른 환자 가족들이 쳐다보기 시작했고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너무 시끄럽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분들 방해가 돼요. 시끄럽다고? 내 가족이 나를 배신하고 있는데 시끄럽다고? 아버지, 제발 진정하세요. 민수가 다가와서 인호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인호는 뿌리쳤습니다. 가지 마라. 내 말 좀 들어봐. 나는 정말 여기서 나가고 싶어. 집도 팔지 마라. 아버님,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부동산에도 의뢰했고, 지연의 말에 인호는 더욱 절망스러워졌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내가 죽으면 그때 집을 팔아라. 왜 살아있는 내가 보는 앞에서.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직원이 나서서 면회를 끝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시죠. 환자분이 너무 흥분하시는 것 같네요. 네, 그럴게요. 지연이 일어서며 가방을 들었습니다. 민수도 따라 일어섰어요. 가지 마. 제발 가지 마라. 인호가 붙잡으려 했지만 직원이 막아섰습니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민수와 지연은 뒤돌아보지도 않고 나갔습니다. 인호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온 힘을 다해 소리쳤어요. 너희가 날 버렸어도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다. 기억해둬라. 하지만 그들은 이미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인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날 밤 인호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이런 대접을 받게 되다니 너무 억울하고 서러웠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정말 뭘 잘못한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가족들이 자신을 완전히 버렸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홀로 죽음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민수와 지연이 다녀간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인호는 그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창문만 바라보며 하루 종일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방 노인들도 인호의 상태를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밥이라도 좀 드세요. 이러시면 몸만 망가져요. 침대에 누워있던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호는 고개만 저었을 뿐 대답하지 않았어요. 나도 처음에 그랬어요. 구석 침대에 김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는 80세로 이곳에 온 지 이미 1년이 넘었다고 했어요. 가족들이 버렸다는 걸 알았을 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김할아버지의 말에 인호가 처음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아버지도 가족한테 버려진 건가요? 네. 아들 둘이 있는데 둘 다 나를 여기 맡기고 연락을 끊었어요. 김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담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미 체념한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나도 화가 나고 원망스럽고 그랬죠.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저놈들을 키웠는데 하고 말이에요. 인호는 김할아버지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자신의 심정과 똑같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1년을 지내고 보니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으셨는데요? 끝난 게 아니라는 걸요. 김할아버지가 침대에서 일어나 인호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예전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우리가 여기 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건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여기서 썩어 죽는 게 우리 운명 아닌가요? 인호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김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요? 진실을 알리는 일이요. 김할아버지의 말에 인호는 의아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이곳의 실상을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이런 곳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어떻게요? 우리가 여기 갇혀 있는데 누가 우리 말을 들어주겠어요? 방법은 있어요. 여기 간병인 중에 양심적인 사람이 한 명 있거든요. 김할아버지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목소리를 낮췄어요. 김간병사라는 분인데 이곳 실정을 잘 알고 계세요. 그분도 이런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정말요? 인호의 눈에 희미한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동안 만난 직원들은 모두 무심하거나 잔인했는데 다른 사람도 있다니 놀라웠어요. 그분이 가끔 우리랑 이야기해요. 물론 다른 직원들 몰래지만요. 그럼 그분이 도와줄 수 있을까요?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 상황을 외부에 알릴 수는 있을 거예요. 김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인호는 처음으로 마음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정말로 김 간병사가 나타났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으로 다른 직원들과는 확연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노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훨씬 부드러웠습니다. 할아버지들,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김 간병사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반말을 하는 것과는 대조적이었어요. 김 선생님, 새로 오신 분 좀 보세요. 많이 우울해하세요. 김할아버지가 인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김 간병사는 인호에게 다가왔어요. 처음 오셨군요. 많이 힘드시죠? 네. 정말 힘들어요. 인호가 솔직하게 대답하자 김 간병사는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여기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 알아요. 저도 마음이 아파요. 그럼 왜 여기서 일하세요? 생계 때문이죠. 다른 곳을 찾기도 어렵고, 하지만 적어도 할아버지들께는 최대한 잘해드리려고 해요. 김 간병사의 말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노인들을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 혹시 김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곳 상황을 밖에 알릴 방법이 없을까요? 김 간병사는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곳이 계속 운영되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정말요? 인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쉽지 않아요. 저도 일자리를 잃을 수 있고, 그리고 증거가 필요해요. 증거요? 네. 학대 현장이나 부실한 관리 실태 같은 것들 말이에요. 김 간병사는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도와주고 싶지만 위험 부담도 큰 것 같았어요. 선생님,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죽어가는 걸 그냥 두고 볼 순 없잖아요. 인호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김 간병사는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인호는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완전히 절망적이지만은 않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인호는 김할아버지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희망이 있을까요? 글쎄요. 하지만 포기하는 것보다는 낫죠. 가족들한테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그 마음도 이해해요. 하지만 복수보다는 정의가 중요한 것 같아. 김할아버지의 말에 인호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의요? 네. 우리가 당한 일이 잘못되었다는 걸 세상에 알리는 거죠. 그래서 다른 노인들은
우리 같은 일을 당하지 않도록 말이에요. 맞는 말씀이에요. 인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보다는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 김 간병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들,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가요? 제 친구가 시민단체에서 일하는데 이런 문제에 관심이 많대요. 정말요? 네. 그분이 직접 오기는 어렵지만 저를 통해서 할아버지들 이야기를 들을 수 있대요. 인호와 김할아버지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외부와 연결될 기회가 생긴 것 같았거든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일단 이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자세히 기록해 주세요. 언제 누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음식은 어떤지, 직원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네, 알겠습니다. 인호는 적극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드디어 할 일이 생긴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쉽지 않은 일이 될 거예요. 네, 각오는 되어 있어요. 그날부터 인호는 달라졌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뭔가 목표가 생긴 것 같았어요. 이곳의 실상을 기록하고 외부에 알리는 것이 새로운 삶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끝낼 순 없다. 인호는 다짐했습니다. 내가 살아서 이 지옥을 폭로해야 한다. 절망 속에서 피어오른 희망의 불씨가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인호는 더 이상 버려진 노인이 아니라 싸울 의지를 가진 전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인호가 이곳의 실상을 기록한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김 간병사의 도움으로 하루하루 벌어지는 일들을 꼼꼼히 적어두었어요. 직원들의 폭언, 부실한 음식, 비위생적인 환경,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많이 적으셨네요. 김 간병사가 인호가 몰래 작성한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공책 한 권이 가득 찰 정도였어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제 친구도 놀랄 거예요. 정말 도움이 될까요? 물론이에요. 이런 구체적인 증언이 있으면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질 거예요. 김 간병사의 말에 인호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이곳의 진실이 세상에 알려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오후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수가 혼자 찾아온 것이었어요. 지연 없이 혼자 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민수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민수야, 웬일로 혼자 왔냐? 아버지와 둘이서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민수는 주위를 살피더니 인호를 구석진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무슨 말? 집 매매 건이 조금 복잡해졌어요. 인호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자신의 계획이 들켰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복잡해졌다고? 무슨 뜻이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누군가 그 집에 대해 문의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수상하다고 하네요. 민수의 말을 듣고 인호는 김 간병사의 친구가 조사를 시작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관리하며 모르는 척했어요. 그래서 매매를 좀 미뤄야 할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요. 민수는 뭔가 불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당황하는 모습이었어요. 민수야, 나는 처음부터 집 파는 것 반대라고 했잖아. 아버지, 그건 아직 결정된 게 아니에요. 상황을 좀 더 봐야죠. 그때 민수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버지, 혹시 외부 사람들과 연락하신 적 있어요? 인호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았거든요. 외부 사람이라니? 내가 여기서 누굴 만나겠나? 그냥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하지만 민수의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여기 생활은 좀 어때요? 불편한 건 없으시고요? 불편하다고 계속 말했잖아. 여기서 나가고 싶다고. 그것 말고 다른 불편한 건요. 민수가 돌려서 묻고 있었습니다. 혹시 인호가 이곳의 문제점들을 외부에 알리려고 하는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어요. 다른 불편한 건 뭐가 있겠나? 그냥 집에 가고 싶을 뿐이야. 인호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아버지가 괜히 다른 사람들한테 이상한 말 하시면 안 되거든요. 이상한 말이 뭐냐? 예를 들어, 여기 직원들이 나쁘다거나 시설이 엉망이라거나. 민수의 말에 인호는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알고 있거나 의심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왜? 사실이잖아. 여기는 정말 사람이 살 곳이 아니야.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여기 직원들이 들으면 기분 나빠하실 거예요. 기분 나빠한다고? 원래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냐? 인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아버지, 목소리 좀 낮추세요. 왜 낮춰야 하냐?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때 다른 노인들과 직원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호와 민수의 대화가 점점 격해지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 괜히 문제 만들지 마시고. 문제를 만들고 있는 건 너희들이야. 나를 이런 곳에 버려놓고. 인호가 소리를 지르자 직원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평소 노인들에게 가장 거칠게 대하던 그 직원이었어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너무 시끄럽잖아요. 시끄럽다고? 내가 내 아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시끄럽다고? 인호가 직원에게 대들자 직원의 표정이 험악해졌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소란 피우시면 안 됩니다. 소란? 이게 소란이야? 그럼 너희들이 우리한테 하는 짓은 뭐냐? 인호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모든 것을 기록해뒀으니 두려울 게 없었거든요. 너희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다 알고 있어. 사람 취급도 안 하면서. 어르신,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직원이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인호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사실대로 말하는 거야. 너희들이 우리한테 욕하고 제대로 된 음식도 안 주고 아픈 사람 병원에도 안 데려가고. 아버지, 그만하세요. 민수가 당황하며 인호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인호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그만하라고? 왜 그만해야 하냐? 사실인데. 이때 다른 직원들도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어르신, 진정하세요.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내가 뭘 잘못했는데 큰일이라고 하냐? 인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가 날 버렸어도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너희의 욕심 세상이 알게 될 거다. 그 순간 직원들이 인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폭력을 쓰려는 것이었어요. 이 할아버지 진정제 놓아야겠어. 아니야. 손대지 마. 인호가 저항했지만 여러 명의 직원들을 상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수는 당황한 채로 서 있기만 했어요. 아버지를 도와주세요. 김할아버지를 비롯한 다른 노인들이 소리쳤지만 직원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 간병사가 나타나서 휴대폰으로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직원들이 당황했습니다. 자신들의 폭력적인 모습이 녹화되고 있다는 걸 깨달은 것이죠.
증거 수집하고 있어요. 이미 신고했어요. 김 간병사의 말에 직원들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경찰이 오고 있네요. 김 간병사가 말하자 직원들은 서둘러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어요. 민수야, 이제 끝이다. 너희들이 한 일이 모두 드러날 거야. 인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온 것이었어요. 경찰차가 도착한 것은 불과 10분 후였습니다. 김 간병사가 미리 연락해둔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기자들도 함께 왔어요. 평소 조용하던 요양보호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여기가 신고 들어온 곳입니까? 경찰관이 시설 관리자에게 물었습니다. 관리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무것도 모른다는 식으로 둘러댔어요. 신고라니요? 여기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요양시설인데. 정상적이라고요? 김 간병사가 나서며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방금 전 직원들이 노인분께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을 다 촬영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곳의 실상을 자세히 기록해 두셨습니다. 김 간병사는 인호가 작성한 기록을 경찰관에게 건넸어요. 그 속에는 지난 한 달간 벌어진 모든 부당한 일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직접 말씀해 주세요. 기자 하나가 인호에게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인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저는 박인호입니다. 제 아들이 저를 이곳에 버렸어요. 인호의 첫마디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거든요. 여기는 요양원이 아닙니다. 그냥 노인들을 가둬두고 돈만 받는 곳이에요. 제대로 된 음식도 치료도 관리도 없어요. 인호의 증언이 계속되자 다른 노인들도 하나둘씩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여기 직원들은 우리를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김할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픈 사람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고 밥도 제대로 안 줘요. 다른 할머니도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동안 억눌렀던 분노와 서러움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시설 전체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곳곳에서 문제점들이 드러났어요.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들, 곰팡이가 핀 음식들, 비위생적인 화장실과 침실들. 이건 명백한 노인 학대입니다. 시민단체 관계자가 붕괴하며 말했습니다. 즉시 폐쇄 조치를 취해야 해요. 한편 민수는 구석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언론 앞에서 증언하는 모습을 보며 당황하고 있었어요. 민수 씨 맞죠? 기자 하나가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님을 이런 곳에 보낸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민수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혹시 아버님 재산 때문인가요? 집을 매매하려고 하셨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기자의 날카로운 질문에 민수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지연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뉴스를 보고 온 것 같았어요. 민수 씨, 무슨 일이에요? 여기 계신 분이 부인이세요? 기자가 지연에게도 질문을 던졌습니다. 시아버님을 이곳에 보낸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는 정말 아버님을 위해서. 하지만 지연의 변명도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진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핑계를 댈 수도 없었거든요. 아버님 집을 매매하려고 하신 것도 사실인가요? 그건. 지연이 말을 망설이는 사이 인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제 집을 팔아서 돈을 챙기려고 했어요. 저를 이런 곳에 가둬놓고 말이죠. 인호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이런 식으로 대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경찰의 수사 결과 이 시설은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의료진도 없었고 안전시설도 기준에 미달이었어요. 즉시 폐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노인분들은 임시로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합니다. 경찰관이 설명했습니다. 제대로 된 요양원을 알아봐 드릴게요. 시민단체 관계자가 노인들을 안심시켰어요. 인호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승리한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서글프기도 했거든요. 아버지, 민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인호는 차갑게 돌아섰어요.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넌 이미 나를 버렸잖아.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저희가 너무 잘못했어요. 민수와 지연이 무릎을 꿇으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인호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어요. 미안하다고? 나를 이런 지옥에 버려놓고 미안하다는 말로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나? 아버님, 정말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정신이 없었어요. 지연도 울먹이며 빌었지만 인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지금은 그럴 마음이 없다. 며칠 후 사건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불법 요양시설의 실태와 가족들의 노인 유기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이 컸어요. 민수와 지연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고 사회적 지탄도 받았습니다. 인호는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제대로 된 요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몸이 생각보다 건강했고 혼자 생활할 능력도 충분했거든요. 한 달 후 인호는 작은 원룸을 얻어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지원해 준 곳이었어요. 비록 예전 집만큼 넓지는 않았지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집 같다. 인호는 작은 방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자신만의 공간이었거든요. 며칠 후 인호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이었어요. 할아버지, 오늘은 무슨 책 읽어주실 거예요? 아이들이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인호는 미소를 지으며 책을 펼쳤어요. 오늘은 용기에 대한 이야기야.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할아버지 이야기지. 아이들이 눈을 빛내며 들었습니다. 인호의 목소리에는 경험에서 우러나는 진실함이 담겨 있었거든요. 배신은 아팠지만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인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다시 살아있는 희망이 묻어났습니다. 가족들의 배신으로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지만 결국 진실의 힘으로 다시 일어선 것이었어요. 인호는 더 이상 버려진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의 새로운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세상은 때로 잔혹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준다는 것을 인호는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용기 있는 고발이 많은 노인들을 구했고 자신의 삶도 구원한 것이었어요. 오늘도 사연한 상자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음 상자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릅니다.